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에 대전의 한화공장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방산업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차마 일반 언론에서는 말 못하는 한화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좀 대변해볼까 합니다. 지금 언론들에서는 한화의 대전 공장은 벌써 세 번째 대규모 사고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도 5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던 공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공장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언론들에서는 이 공장이 천무다련장의 추진체를 만들고 그리고 LSAM 미사일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에도 지장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이 공장은 바로 우리 현무탄도 미사일들이 탄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대형 발사체 생산 라인이었고요. 한마디로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무탄도 미사일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공장은 이런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그 미사일의 시험용 시험체를 가장 먼저 조립해서 안흥 시험장으로 옮기기 전에 가장 먼저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가동 시험을 해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업장이 그 공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체 발사체를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는 곳이니까요. 물론 이번 사고가 그런 테스트를 하다가 발생을 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위험한 공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고체 연료를 주입하고 그리고 사용한 공구를 세척하다가 폭발을 했다는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세척을 하다가 폭발하는 게 가능한 건지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무리 물로 세척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화약 안으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화약만 뭉쳐있다가 정전기에 폭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척 과정이라고 해도 그곳에는 화약 찌꺼기를 모아두는 통이 있기 때문에 세척 과정 중에 발생한 정전기에 의해서 묻어있던 화약이 기폭이 되고 그게 모아둔 찌꺼기를 발화시켰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한화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사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공장에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대형 고체 발사체를 만드는 시설이 있는 공장이니까요. 한마디로 그 공장이 바로 우리의 35톤급 탄도미사일인 현무5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5톤이 넘는다는 괴물탄두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공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무5의 생산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미사일 그것도 대형 미사일을 만든다는 게 이처럼 위험한 거네요. 우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 첨광 레이저의 광원이 드디어 국산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앞서서 방산 관련 소식을 좀 전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모로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에 모로코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현대로템의 공장을 둘러보고 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로코와 흑표 전차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모로코에서 우리의 신공 미사일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번 달인 5월 31일에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UN 재래식 무기 등록 제도에 따르면 모로코는 우리의 신공 미사일 발사대 50개와 미사일 101발을 이미 구매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로코는 이미 우리나라에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흑표전차의 양산라인을 25% 증설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흑표전차는 연간 생산량이 대략 100대 정도였는데 현대로템에서는 200대 정도로 생산량을 증설할 거라고 했고 최근까지 현대로템은 흑표의 생산량을 연간 144대 정도로 끌어올렸고 이번에 또다시 생산량을 25% 증설해서 이제는 연간 생산량이 18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은 우리 흑표전차, 특히 폴란드와 체결한 2차 계약에 따라서 원래 올해 인도 예정 물량은 30대인데 예정된 물량을 초과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폴란드 말고도 올해 안에 흑표 전차의 판매국이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이 소식은 증권가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 소식에 따르면 이라크나 루마니아, 페루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기존부터 잘 알려진 나라이지만 모로코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모로코도 이 나라들 못지않게 조만간 흑표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번에 모로코가 우리 신공을 구매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UN 보고서에 의해서 알려진 것으로 봐서는 모로코도 사우디나 UAE처럼 우리 무기의 수입을 비밀로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계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정말 우리 흑표 전차의 추가 수출 계약이 몇 건은 정말로 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에서 하루 만에 29건 30조 원이 넘는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계약을 두고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들은 간접적으로는 우리와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EU로부터 받는 1차 SAF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번 계약은 전부 유럽 업체와 한 계약이고요. 다만 그래도 폴란드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는 게 지금 루마니아 등에서는 독일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독일 업체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번에 폴란드가 체결한 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자국의 국영 방산회사인 PGG와 그 산하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예를 들자면 폴란드가 자체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의 추가 구매, 그리고 천무 다련장의 지원 차량, 또는 K9 자주포의 지원 차량 같은 걸 구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번 계약이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결론은 천무 다련장의 지원 차량이나 K9 자주포의 지원 차량이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포탄 등을 운반하는 트럭인데요. 당연히 폴란드산 트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군용 장비를 지원하는 장비인 건 사실인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폴란드는 머리를 잘 쓴 것 같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국산 장비의 EU의 지원금을 사용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려다가 다른 유럽 국가와 충돌이 발생하는 걸 아예 차단해버렸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특히 독일은 이제 폴란드의 경쟁자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SAF 자금 대부분을 독일 무기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폴란드는 SAF 자금으로 아예 독일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가 상당히 현명하게 SAF 자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군함 설계가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략 2조 8천억의 연구비를 책정했다고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무슨 이런 연구를 하는데 2조 8천억씩이나 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조 8천억은 연구비가 아니었네요. 이번에 이 돈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함을 구매할 거라는 기사가 미국에서 올라왔습니다. 미국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누구도 연구에 18억 5천만 달러를 쓰지는 않는다. 이 자금은 자산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면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서는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군함의 최대 2척분의 선체 기계 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 업체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주도적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함선을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 일본에서 건조를 하고 그걸 미국에 가지고 가서 미국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탑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측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 중공업,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후보이고 이미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일본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현지에서 군함을 건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한화도 추가적인 조선소 구매를 위해서 미국 조선소들을 알아보는 중인 것으로 알고 미국 조선소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현대도 지금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 조선소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일본입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일본 조선소들은 미국에 진출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을 따내려면 당연히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반해야 할 텐데 일본 조선소들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우리 조선소들,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에 이미 필리조선소를 확보하고 있는 한화가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될 게 거의 확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한화가 아닌 현대가 건조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만일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금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하는 신형 호위함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현대는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신형 호위함의 후속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으니 어쩌면 현대에서 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에서 현대에서 건조한 호위함의 전투정보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후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일본 조선소들은 전혀 미국에 진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청광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광은 1호기는 용산에, 2호기는 청와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3호기는 여러분들은 싫어했지만 국회의사당에 배치하는 게 확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3호기가 국회의사당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광의 출력은 고작해야 20kW급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광원, 그러니까 발진기도 국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광원을 국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작년에 이미 리뷰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우리 청광에 사용 중인 광원을 국산화하는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76%에서 90%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국산화하고 있는 광원이 30kW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식에서도 출력이 기존 대비 50% 상승을 했다고 나오더군요. 한마디로 기존 20kW에서 30kW로 출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처럼 두 개의 레이저를 같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레이저 무기에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인데요. 광섬유 레이저는 기존 화학 레이저에 비해서 효율이나 모든 면이 다 우수하지만 단 하나 높은 출력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도 여러 개의 광섬유 레이저를 합쳐서 하나의 강력한 레이저로 사용하는 기술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에 30kW급 광원을 개발했지만 기존까지 광섬유 레이저의 광원은 10kW가 한계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저를 합쳐서 고출력을 발휘하는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여러 개의 레이저 광원을 하나로 합치는 기술을 이미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이번에 개발한 30kW급 레이저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강력한 레이저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빔과는 좀 다릅니다. 결론은 이 방식은 레이저의 광원은 여러 개를 쓰지만 반사경이나 냉각장치 등의 다른 여타의 장비는 하나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반사경이나 냉각장치 등을 두 개의 레이저가 별도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냉각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아이언빔의 출력은 40kW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광원은 양쪽 다 30kW대 광원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언빔의 방식은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방식이라 많은 출력 손실이 발생을 해서 결론은 40kW급 출력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사경 등을 하나로 쓰는 방식은 30kW급 광원을 두 개를 쓰면 못해도 50kW급의 출력은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 한화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국산 50kW급 레이저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국산화한 30kW급 광원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이나 우리 한화가 만드는 레이저 둘 다 30kW급 광원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 방식이 출력이 월등하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빔 방식은 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냉각 문제 때문이죠. 하나의 냉각장치로 60kW의 레이저 광원을 빠르게 냉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레이저를 만들어서 각각의 레이저에 별도의 냉각 장치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방식은 하나의 냉각장치로 냉각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식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이스라엘이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우리의 청광은 처음부터 30kW급 광원을 사용하는 걸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냉각장치로도 발열량이 증가한 30kW급 광원을 충분히 냉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거리도 지금의 3km 정도에서 5km 정도까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드론 하나를 요격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기존 2에서 4초에서 1에서 2초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청광이 조금은 더 쓸모가 있는 무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라는 건 결론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장비보다도 효율을 추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을 그렇게 만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만들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형만 보고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어제 쇼츠에 올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중간에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차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KF-21의 양산환료가 2036년까지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2032년에 완료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방사청 차장의 말에 따르면 그러기 위해서는 연간 무려 5조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KF-21의 양산이 밀리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 반가운 소식이나 문제는 국방비는 정해져 있고 결론은 KF-21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면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게 무인기가 중요하다고 떠들면서도 올해 전력 증강비에서 무인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11%인가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게 우리 군에서 무인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결론은 정해진 국방비를 나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중요한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줄어든 건데요. 그래서 분명 KF-21의 양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기쁜 일이나 그만큼 어디에선가는 예산이 줄어들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그게 걱정이네요. 저나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로 그냥 F-35의 추가 도입을 중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과연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었을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는 무려 5톤이 넘는 탄두를 가진 괴물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고까지 발생을 해서 희생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